마지막 저희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의 재정운영 진단과 과제인데 회계학을 뛰어넘는 거시 회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옥동석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그 네 분의 우리 토론자 패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 원장님 제가 한 2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발표를 하시고 저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에 발표한 내용들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평소 여기 정부 회계학자들도 있고 재정학자들도 있고 행정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적으로 이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베니핏이라는 말을 서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은 베니핏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를 하는 분들은 베니핏을 급여라고 합니다. 또 회계학을 하는 사람들은 베니핏을 효익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제간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서로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서구의 학자들은 다들 베니핏을 쓰니까 아마 학제간에 우리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베니핏이란 말이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서로 학제간의 논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학제간의 논리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재정 측면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분야를 크게 나누면 재정 총량, 분야별 재정 배분, 재정 사업 효율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학자들도 그렇고 재정학자들은 이런 논의에 덜 익숙합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재정학자들 그렇습니다만 재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통 거시예산, 거시재정 그리고 이제 재정사업 효율성을 미시예산, 미시재정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의들이 사실상 우리가 신공무관리로 그래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화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논의를 보면서 간혹 우리 세대, 제가 이제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1900 외환위기 직후 1997년, 98년, 2000년대 초반 이 당시에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이.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또 새로 이 분야에 진입한 학자들은 그 당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전혀 잘 모르고 또 같은 이야기를 바꿔가고 있는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그 당시 논의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연결을 못 시켜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세대의 정년을 앞두거나 정년을 하신 분들의 책임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신공무관리론이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전의 재정운영은 법 절차를 중시하는데 소위 말해서 행정의 측면에서 법 절차의 중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행위자들의 유의구조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해야만이 어떤 재정운영 절차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행정을 서구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퍼블릭 매니지먼트라는 말로 전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그 당시 경영학자들은 이걸 공공경영이라고 번역하자 그랬는데 행정학자들은 갑자기 경영하게 되면 야 우리 굉장히 위협받는 것 같다 해가지고 공공관리 이렇게 타협책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서구의 용어의 변화에 따른 어떤 핵심적인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재무행정학자 알렌 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유명하다고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신공무관리를 등장했을 때 전 세계의 국제기구의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이분의 기획가 굉장히 많이 발간이 되고 인용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을 걸로 보고
그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정 총량에 대해서 서구의 발달 과정을 보면 가장 옛날적인 단계가 수지 균형이었다. 그죠? 수지를 균형시키라는 거.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인 제한의 경기 분양이 용인되면서 이게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그것이 1980년대에 엄청나게 국가 채무를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엄격하고도 신축적인, 이게 참 상반된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한편에서는 엄격하고 한편에서는 신축적인 그 조화의를 살리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발전의 과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 재정 배분에서는 이게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달라지고 국민들의 요구가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재정 지출이 배분이 자꾸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경기가 급성장할 때는 재정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재정 규모를 가지고 각 부처에 나눠주면서 각 부처의 갈등을 잘 해결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과거의 방법이었고 1950년대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전략적인 판단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 규모를 예산 항목을 크게 보는 그런 시야를 키워주는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것만 가지고도 잘 안 되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분야별 집중장관,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야기쉽게 이야기하자면 탑다운 방식을 도입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사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경험을 찾게 됩니다. 예산 사업에 대해서 가장 후진적인 방법이 생각하는 비몽경세, 반문경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건비 굉장히 비목이 많은 말할수록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점점 비목의 단위를 크게 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부채에 대해서 개별 부채에 대해서 예산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반영해서 부채에 대해서 비목별 집행에 관한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굉장한 성과 지표를 크게 주고 거기서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가? 저는 이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발전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더디지만 나름대로 근대적인 예산적으로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1979년부터 IMF의 재정 통계 지침을 반영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 통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저는 이 점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2004년 이때가 바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뒤에 김대중 정부의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자금 투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 제도 이익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걸 국가 정부에서 제외해야 된다. 아니면 야당이 주장한 바 무슨 소리냐 이게 제도 이익이지. 그래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합 재정에 대해서 훨씬 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 또 일반적인 특별이익을 중심으로 보던 예산의 개념이 기금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재정 총량에 관점에서는 획기적인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2011년에 물론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회계 경실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주장이 있죠. 회계에 있어서 몫입국이 발생 분주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것의 결과물이 2011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일반에게 기금을 망라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시작했고 그것의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내용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표기를 하나 보면 사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회계학자들이 그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공무원과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종업원의 퇴직금의 충당금이랑 같은 것인데 왜 이 충당금을 평가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쌓였어요. 결과가 2011년부터 쭉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충당 부채에 대한 연도의 추이를 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군과 군인연구의 충당 부채의 이 변화를 보면서 물론 이 적립금을 쌓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에게 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정부는 쌓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재무제표 장사할 때 계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감가상각 충당금은 없죠. 자, 그리고 2013년에 또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반에게 특별히 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들 중에서 공기업을 제한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재정 통계가 또 한 번 큰 범위가 큰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2014년에는 이제 우리는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시켜서 비금융 공공부문의 부채도 이제 넣어가지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2년에 물론 2010년부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야 장기 재정 전망 없이 이걸 비전 2030 해가지고 쓰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기 재정 전망해야 되겠네라는 논의가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2012년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왜 있느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2012, 2014, 2016년의 예산 정책처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재정 준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토론을 하시는 분이 왜 재정 준칙을 해야 되는가 했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부라기보다는 국회의 공식적인 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통상비표의 변화가 평가인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낮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국가를 나눠가지고 기축통화국가, 비기축통화국가를 나눠보면 우리가 소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비기축통화국가로서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국가 채무비율을 낮추고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낮지만 이걸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사회에서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높습니다. 그리고 금융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는 없지만 이것이 높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재정 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유의하고 유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현재는 좋아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것이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우리가 방안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재정 배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 배분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합니다. 기금을 만들고 특별예배를 만들고 기금을 제기하고 특별예배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재정의 규모만을 가지고 부채비로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분야별 재정 배분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한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기능별 재정 배분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기능별 재정 배분이 장관 항목을 굉장히 큰 항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기능별 배분에 있어서는 복지 지출은 저는 신뢰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OECD에 우리가 가입하면서 싹스 통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지출은 나름대로 개별 거래를 중심으로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에서 보면 의무 지출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 임금비 중요한 복지 지출 사업과 같이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결정이 향후 정부의 재정 운영에 제약을 주는 많은 부분들이 의무 지출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경계심을 늦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분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분야별 재정 배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 비율이 우리나라 너무 낮다. 맞습니다. 낮기는 낮죠. 우리가 OECD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노년 부양비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미 복지 국가의 경험이 오래된 국가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 부양비가 11.1% 달했을 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나라의 스위스, 일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나라들입니다. 상당 기간 전에 우리나라랑 노년 부양비가 비슷했을 때 OECD 국가들 중에서 복지비 지출이 낮은 국가들의 수준, 즉 스위스, 일본,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지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향후의 장래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지출의 전망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2050년, 2060년에 되면 지금 현재의 복지 제도 하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만 반영해도 복지 지출은 늘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복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10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복지 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우리나라는 그럼 작으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작은 이유는 복지 지출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복지 지출을 싹 걷어내고 한번 보자야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22.4%입니다. 물론 일본 동료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비복지 재정 규모의 지출 규모는 저는 결코 작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더 낮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지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사 재정 사업의 효율성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정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공공성 이 모호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 사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정 사업의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산성, 효율성을 중점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또 어떤 공공성을 논의를 하고 필요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IMF 외환위기 직후에 김대중 정부가 있었던 구조조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공무 관리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겁니다. 즉 개별 재정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업을 정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없다면 민간에 넘기라. 민간에 넘기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야 책임 운영기관 전환, 기능이관 및 통합, 외부 위탁 이런 거버넌스의 모색 우리가 거버넌스란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즉 무엇을 위한 원가를 절감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의 모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이 그림이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별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정부도 보고 과거에 계속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성과주의 예산을 가지고 즉 일반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성과주의 예산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죠. 형식적인 절차에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성과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가에 대한 인식을 저는 문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무슨 말인지 아니라
정부 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규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적당한 원가인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경우에 굉장히 정부 개혁을 1980년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헌을 보면요, 이 정부 사업에서 하는 것이 원가가 얼마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하더래요. 무슨 이런 일 하는 게 돈을 있다고 그랬어? 이런 표현. 즉 원가 계산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짚어야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원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성과지표로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술이 있겠죠. 그럼 이 사업의 목표에 대한 서술이 정성적인 서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계량적인 지표를 내놔봐 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공무원의 효율성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정부기관의 예산 항목의 분류 체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물론 과거에는 전부 다 이게 투입 강공명세 중심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강공명세 위주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연구비를 받더라도 예산의 비목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큰 회계상의 문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예산들이 강공명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도 이런 걸 다 하다가 점점 변화가 됐어요. 미국의 예를 들면 이게 1950년대에도 보면 문을 보면 행정학 문을 보면 성과주의 예산을 했다고 퍼포먼스 버지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도 퍼포먼스 버지팅이고 1950년대도 퍼포먼스 버지팅이고 이게 어떻게 다르지? 이게 다르더라는 생각이에요. 즉 이번처럼 그 당시 PPDS를 할 때 1950년대 할 때는 대외적인 투입들을 활동 위주로 바꾼다는 액티비티 위주로, 그리고 액티비티가 좀 더 크게 묶어져 가지고 워크가 좀 더 묶어지면은 프로젝트가 크게 묶어지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어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액티비티 베이스로 성과 지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액티비티 베이스로 예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50년대의 PPDS 성과주의 예산으로 발전해 가다가 여기서 상당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미국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성과 지표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어떤 실질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성과 지표로 발전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이후에 뉴질랜드의 성과주의 예산 등과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단위로 굉장히 큰 사업 단위로 이제 아웃풋과 아웃컴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성과주의 예산의 발전 과정 1, 2, 3, 4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아직 여기 있다고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과연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코멘트도 좀 많이 듣고 싶은데요. ABC라고 해가지고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트 이런 말 대기하기에서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즉 비목 중심을 활동 단위로 바꾸고 활동 단위로 뭔가 예산을 예정 가격으로 예산을 주고, 그리고 활동 단위별로 재량권을 주고,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 관계에서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은 재정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견제를 하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IMF의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엄격한 재정 준칙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독립적인 재정, 이게 마치 통화정책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듯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당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영향과 설득, 이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자, 첫 번째 그런 엄격한 재정 준칙을 하는 것은 또 좋아요. 그런데 이걸 빼먹는 방법도 정치인들이 워낙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우리 전문가들도
이쪽 뭐 정치인들에게 뭔가 또 이렇게 방안을 줄 때는 또 이런 크리에이티브 카운팅 방법을 또 내놓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책이 있으면 방책이 있는 것처럼 엄격한 재정 규칙이 있고 또 빠지는 길들이 여러 가지로 또 내놓는다.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두 번째, 독립적인 재정당, 마치 한국은행처럼 아예 재정 운영을 독립적인 어떤 당국자를 주자.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주자.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조세를 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이 민주적인 원리에 이걸 어긋난다. 즉, 재정정책은 정치인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 이건 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과 설득이다 이거죠. 즉 정책 토론회장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재정 운용에 대한 분석, 관련 정보, 근거 등이 언론 통해서 계속 논의가 되면서 중론을 모아가는 이런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영국의 경우에는 그 IFS라고 해가지고 Institute for Fiscal Studies가 민간 단체에서 물론 정부의 지원을 좀 받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해온다는 계속 꾸준히 중립적인 의지를 제시하면서 자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깨우치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국가들은 정부 기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일에 가장 근접한 기구가 저는 나보라고 봐집니다. 그나마 나보가 있어가지고 저는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해서 물론 나보 뭐 어떤 때는 막 좀 그런 점도 있지만 나보가 그나마 역할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OECD가 나보의 정치적인 독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더라고요. 뭐냐? 이게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하면 무슨 언론 중재위원회가 방송위원회가 이게 좀 여야 6명입니까? 추천해가지고 여야 동수가 되면 정치적인 중립성이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기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산정책처장의 임기를 4 내지 6년으로 보장하고 국회의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순환 보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가지고 우리가 조세 수입을 예측하는 거 이건 전문가 박사들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조세 연구원에 갔을 때 박사들 관심 없어요. 왜? 논문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일생 동안 세수를 예측하는 데 대해서 그의 정교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 일생의 목표다.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논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각종 선거 공약이 나왔을 때 이게 선거 전에 이 정당의 공약들을 재정 부담이 이렇습니다. 재정 효과가 이렇습니다. 저 정당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대표적인 내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런 중립적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국회를 해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회를 해산하면서 야, 저 기구 CPB가 하는 기구인데 네덜란드 알파벳 CPB라는 기구가 정당의 공약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정치 일정에 따르면 한 달 뒤에 총선을 해야 되지만 그 기구가 그걸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최소한 3달은 줘야 돼. 좋아. 그럼 3달 뒤에 우리 선거 날짜잖아. 이런 정도로까지 정치인들이 깨어져야 우리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연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나왔습니다. 전중묘소 과학이대 교수님, 김입의 덕성여대 교수님, 양양철 한국지방재료공개 부장님. 저는 오늘 그 발표자하고 네 분 토론자가 마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스터는 저는 고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고수는 뭐냐면은 자기 어떤 특정 분야를 열심히 파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리고 고수는 발표나 토론을 할 때 쓸데없는 얘기는 안 씁니다. 정말 전공만 찔러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자자하게 전공했고 두 분이 회계하니까 여러분이 마스터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실력을 누리는가를 오늘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프로에서 몇 분 더 발표를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옥동석 교수님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스터는 김현애 박사님. 저희가 나라했을까 잠깐? 대충 봐서. 예, 소개받은 조세대적 연구원의 김연아입니다. 제가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토론자한테 PPT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회계 자체의 전공자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방제조과 국가재정을 같이 연계하면서 이 재무회계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없는 줄 모르고 슬라이드를 조금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옥동수 교수님께서 너무 발표를 효과적으로 해주셔서 굳이 제가 많은 요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으신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세이퍼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를 조금 다시 한 번만 가능하게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페이퍼를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저희 왜 OECD 보고서 볼 때 뭐 에듀케이션 에러 블렌스, 헬스 에러 블렌스 이런 거 있습니다. 한국 재정제도 에러 블렌스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방 재정법과 예산 회계 법률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논문입니다. 1951년 재정법부터 시작해서 2006년 국가재정법까지의 흐름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재정준칙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통합준칙 수지와 관련된 부분도 그 안에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5년, 그러니까 2014년에 비금융 공공부문 부채 통계 산출에 대한 내용과 2015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문제 수급하는 점이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특히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재정 총량 지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회계적으로는 재정 수지나 재정 규모, 정부 채무, 단기 충당금, 우발 채무 등에 관한 엄격하고 신축적인 준칙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 높다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높건 낮건 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가 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정치적인 영역으로 가서 설명되는 또 다른 것이겠습니다만 저희 학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한 기준과 또 어떤 것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되어야 할 많은 기관들이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상당 부분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거 수치적으로 뭔가 다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 특별히 안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내용을 다 엮어서 2016년 말에 재정건전화법을 입법 예고했었죠. 근데 이제 뭐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재정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총액배분 자율화는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 시비를 이렇게 탑다운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똑같이 사업별 예산 시비를 이미 하고 있고 총액배분이 되기 위한 준비 재정 계획, MTEP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역시 국가재정부 계획이 과거와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올해 초부터 조금 바뀔 거라는 생각을 2020년 초부터는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의무지출 재량지출 부분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재량지출 부분이 정말 재량적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변일성 부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더 들어가면 국고부조금 사업 중에 계속사업 10년, 20년 하는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 재량지출은 들어있습니다만 재량적이지 않죠. 10년, 20년 농민들이 받았던 사업도 끊을 수 없거든요. 그거 다 빼고 나면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예산의 5%도 안 돼요. 재량지출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예산실에서 매년 3%도 5% 갖고 그 롱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 각 제도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각 사업별로 보려면 공공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실제로 여러 가지가 다 됐지만 2010년 이후 성과지표 예산 정도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국가재정계획, 지철 예산, 총액 자율화에서는 사실은 법은 있으나 그것이 실효성이 높지 않고 성과관리 제도 정도만 발전하고 있다는 정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별 재정 성과의 평가와 재정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서 그렇게 강조하셔서 제가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만 나보가 제일 낫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세대정연구원의 재정 지출 분석 센터장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희는
독립적일 수 없는 곳입니다. 나무만큼은. 그리고 국회만큼 권한이 없죠. 정부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도 좀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OECD가 제안한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재정당국에 대한 그 이슈는 저희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CPB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저희는 CPB와 굉장히 원활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롤모델로서 아니면 저희가 취할 건 취할 수 있고 그러나 덴마크하고 저희하고 정치적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고 운영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히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고 이제 학회이다 보니까 제가 정책 페이퍼라기보다는 학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조금 기여도와 한계를 조금 설명을 제가 느낀 바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회계적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 기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맞나 틀리나를 얘기하는 그 과정을 조금 넘는 논의가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뭐 짧은 상식입니다만 저도 저널 오브 어카운팅 이런 페이퍼를 가끔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그 리뷰레이션 페이퍼가 많아요. 그 얘기는 회계 기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위로 상위 기준으로 내용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원장님이시고 오랫동안 이 이슈에 굉장히 천착해 오셨던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회계하면 저희가 오프시는 페이퍼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운영 전반을 위한 그 회계 시스템하고 재정운영을 연계한 설명을 조금 더 한층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부 회계 개편 방향하고 재정운영과의 연계성 부분도 조금 더 진행됐으면 앞으로 아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한 재정운영과 정치적 결정에 따른 재무 방향과의 관계 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열려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단순히 회계와 재정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에 있고 사실 재정적 결정을 하기 위한 장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 장부의 기준이 A냐 B냐 C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A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A를 쓰는지 A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회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개편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입사하는 IFRS는 뭐 잘 정확히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든지 나오면 아마 굉장히 우리가 잘할 거예요. 제가 크기를 모릅니다만 재정제도든 중앙지방이나 제도든 다 모르는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프레임워크를 짜고 제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 그게 작동되는가는 다른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5년 이후 4대 대전개혁 이후 재정운영 인프라 부분이 성과 말고는 뚜렷이 개선된 게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오늘 저희 대주제가 국가와 자치단체 회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 회계 중심으로 말씀하셨고요. 앞에 보면 자치단체 회계 가지고 한세시간 수치에서 충고를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재정 운영과 회계적 개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셨으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OECD 페이지 제가 어저께 도착했고요. 그저께까지 OECD에서 하는 그 피스컬 네트워크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요. 주제가 어카운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기 발표된 페이퍼가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한 페이퍼인데 그리고 이제 워킹 페이퍼라 제가 허락받지 않고 이용을 합니다만 들어가 보시면 원회가 있어서 OECD가 접근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The Role of Accounting in the Early Regulation이라고 해서 나온 페이퍼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카운팅의 기본이 제가 이제 여러분도 쉐어하고 싶어서 페이퍼가 아까워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저희 내용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오프스님께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얘기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사실은 국제적인 논의 수준 상당한 수준에 가 있다는 거죠. 지금 OECD 국가 정부가 뭐 여포를 하느냐 캐시를 하느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페이퍼가 테이블이 한 30개쯤 되는데요. 근데 뭐 헬라보다 무슨 지표를 하느냐 관리적 수준을 하느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서 이미 데이터와이즈는 OECD조차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기준을 넣고 빼고 이제 맞나 틀리냐 얘기해서 머물지 않고 조금 한 단계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었고요. 요구시는 연구를 보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생각을 질러주시는 즐거운 학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 역할이 재정 전반에 지금 얘기하는 뭐 부채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쳐야 될지 어떤 모밀이 될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서도 복지포기를 통해서 연금 증강부채라든지
원가 계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얘기를 안 하셨는데 논문에는 그 성과주의 예산에 관련해서 많은 측면을 해서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원가 계산이 반드시 처음에 들어와서 성과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성과 측정이 성과 지표하고 연동이 돼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경우는 아니고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 회계 사이트에서 원가 계산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지금 발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원가 계산이 필요한데 예산 회계 즉 현금주의 상에서의 원가 계산을 모자라는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부족한 가운데이지만은 복식부의 발생주의 하에서의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선택적인 상황에서는 부족하나마 계속적으로 이 복식부의 발생주의 회계에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원가 계산의 중요성 이외에도 저는 재무회계 즉 복식부의 발생주의 회계가 예산 회계를 담아내는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담아내는 그릇인데 제가 예산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안드레이션 교수님하고 예전에 2004년도부터 예산회계, 디지털 예산회계 추진 교육단에서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 구조를 짜고 또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업별 예산, 프로그램 예산이 처음에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발전을 못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팅해놓은 프로그램 사업별 예산이 해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정,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 구조에 대한 것이 재정에 어떤 관련돼서 반드시 업데이트돼야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된 복식부에서 담아내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산 구조가 제대로 됐을 때 올바른 성과 평가도 연동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IMF 2013년도에 권고사항 세 가지 중에서 독립적인 재정당국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어떤 관련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 대학회계, 국립대학 회계가 이제 새로운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국립대학 회계법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고 국립대학들이 이러한 회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정위원회의 총장이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근데 재정부를 책임지는 사람 총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재정당국의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IMF 권고사항으로 하면은 독립적인 재정당국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어떤 공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총장이 관할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든지 각 차장들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그때 바에는 실무자인 총장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어떤 재정 관련돼서도 국가의 재정 당국 실무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했는데 다들 나가시니까 예, 그리고 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 공부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재정 계획이나 정부 계획을
재정 총량, 분야별 재정 부분, 재정사업 효율성이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평가하고 처음 알았는데 그게 MEC라고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그게 이제 빠짐없이 겹치지 않고 다 포괄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재정 운용 상황을 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이 이런 재정 주식 부분에서 전두환 정권이 제일 우월했고 노무 회장들이 제일 미흡했다 이런 결론은 좀 약간 좀 황당한데 여기 이런 실제 전두환 정권이 우월했다기보다도 당시에 두 자리 숫자 경제 성장률이 있었고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시대 그 이후에 들어왔던 8%, 9%대 경제 성장률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경제가 침체되면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재정이다 보니까 재정이 여러 가지 주식들이 어그러지고 확대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되면 이런 확대,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떤 경기 부양을 많이 꾀하고 있는데요. 이런 확대 재정 정책이 실제 그 재정 지출로 연결되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건 집행이 아니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가 같은 경우 지금 기재부 중심에서 재정의 집행, 신속 집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행안부를 통해서 지방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국가 중앙부처 같은 경우 예산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기관, 공공기관이나 부처별 빨리 배분을 하면 집행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 그 지방의 차원에서 광역정부는 빨리 기초에 내려보내면 재정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기초정부에서 나타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2018년 결산 기준으로 총액은 한 36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잉여금이 결산상이 한 65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잉여금의 그 성격을 보면 초과설 수도 있고 2월에도 있고 실제 예비비용 편성에서 용처가 없었던 것들 그냥 이혼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실제 올해 11월 달에 민간단체에서 이 지방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안 하고 홀딩하고 있어서 GDP 연결되는 효과들을 감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부추 효과죠. 공급 부분이 민간 부분이 부추를 잠식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재정의 진단과 효율성 평가의 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가 다 그래왔습니다만 재정분권을 늘 얘기해왔습니다. 왜 재정분권을 얘기했습니까? 그 지역 주민이 자기 돈으로 자기 살림살이를 해야 효율적으로 아끼면서 쓸 것이다라는 게 큰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그간의 우리 그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를 보면 세출에서는 이제 분권이 지방이 쓰는 돈들이 6대4로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데 세입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율이 8대2 이렇게 해가지고 국세 기준이 압도적이어서 그 재정 분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세입 분권 중심의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지방 소비세 중률 11%에서 21%로 1단계 재정 분권을 거의 확정적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단계 재정 분권을 논의 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지방 소비세 증률을 통해서 재정 분권을 통한 그 분권 재정 분권의 목적이 달성될 것인가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지방 소비세의 배분 방식은 거의 교부세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떤 지방의 어떤 세수 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노력 유인 구조를 세수가 조세 제도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 소비세는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 지출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그 최종 소비 지출이니까 거주시 기준이 아니라 주소시 기준이다 보니까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가령 제주도를 예를 들면 저기서 많은 소비가 일어서도 그 소비자가 서울 사람이면 그 소비 행태가 이제 서울로 배분돼 버리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조세 구조 설계 자체가 어떤 자치단체의 어떤 그 세수준들한테 유인을 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이게 그 세입구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어떤 그 재정의 효율성,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다. 그럼 역으로 실제 국가도 어렵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재정 중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가야 될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배분 방식을 지방세로 할 거냐, 교부세로 할 거냐, 호조금으로 할 것이냐. 호조금을 바꿔주는데 그 지방세를 많이 하면 지방의 자율성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을 돌려보면 이제 세입구권이 국가와 지방 간의 그 재정 규모에서 어렵다면 세출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더 주는 건 어떤가? 지금처럼 이제 국고보조금에 매칭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지방의 자율성이 가용제어라든가 재량사업적인 그런 것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세출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많이 주는 것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카테고리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성과주의 예산, 사업 프로그램 예산 다 필요 없고 가장 먼저 되는 게 이제 원가의 산정, 정확한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 산정과 공표이다. 이제 영국에서 밸류 포 원이라고 제공받는 서비스의 단위당 원가가 얼마 공표하면 그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분노하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가든 지방이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특히 이제 원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실체가 243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원가, 행사 축제 원가 공표해서 비교할 때 효과가 있듯이 그 단위당 행정 서비스 원가만 공표해 주는 것도 지방정부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번 이상범대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상범. 네, 덕성의대 김희대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오 교수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중앙일보를 보는데 그 재정에 관해서 가장 그 기사가 나와서 제가 관심도 갖고 물론 정부 얘기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근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정창훈 회장님이 하나 이렇게 찍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찍겠다 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우리 오 교수님 원고를 잘 듣고 저 읽고 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 차에 또 18일 날 또 여기 관련된 또 주제 발표를 제가 회계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정창훈 회장님한테 오늘 그 밥값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아까 오 교수님 그 발표 중에 좀 세 가지 정도를 의문을 좀 알고 싶은 사항 중에 말씀드리면은 우리 베니핏을 저도 이제 회계 할 시간에 얘기합니다 항상 베니핏을 경제학이나 재정학에서는 편익으로 하고 우리는 효익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 뭐 심재현 교수님과 우리 최원석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 대학대 은사님이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정호 교수님께서 베네핏을 효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예산동고 출신인데 아마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한학을 이렇게 많이 배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현재는 좋으나 미래는 어렵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학이나 얘기하는 이제 스탁과 플로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 총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서 숭상해왔던 숫자와 플로우를 좀 이렇게 융합돼서 사용한 지표들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쩌면 한쪽 측면만 특히 이제 스탁 측면만 본다든지 뭐 이런 측면만 보는 데서 우리 국민들이나 이 관련된 분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지난 다음 주에 발표할 때도 좀 이 스탁과 플로우를 결합된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물론 취지는 서로가 원칙이 다르지만 그런 지표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ABC를 말씀하셨어요. 액티비티 베이스드 포스팅. 공교롭게 제가 그 이번 주에 그 종강학원에서 지난주와 강의를 그 원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취지는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처음에 아까 우리 첫 번째 제조 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은 그래서 그 단일의 소수의 배분 기준을 쓰는 것을 활동별로 나눠서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우리 정부에게 아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말씀드렸다 비목을 액티비티로 전환하고 이런 건데 조금 초점은 다른데 그 취지는 그 이해하시는 것이 그 맞습니다. 또 이제 관련돼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저도 그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정이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동의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재정 부담 능력을 그 반영한 그런 재정 준칙의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짧게 그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저희들이 이제 계속 작년에 저희가 학회장하면서도 강조를 했던 것이 세입과 세출 측면인데 너무 한쪽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결산이라든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결산도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넘기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 세출 쪽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정하고 회계하고 되지만 회계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세출에 대한 관리가 더더욱 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정부회계학회나 이런 데서 회계적인 정보 그리고 회계학의 이 활용 측면에서 좀 더 그 연구를 하고 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이제 스타카 플로우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 건전성, 재정 총량에서는 진짜 이 D1, D2, D3 있지만 이 부채만 너무 강조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선배님들 좀 계시지만 우리나라 이제 예산액의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복식부기 발생주의 이렇게 추가적 재무회계가 도입됐는데 글쎄 이제 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중에서 우리나라의 예산, 그 다음에 행정, 재정에 복식부기가 들어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좀 일제식 용어고 그럴지 몰라도 발생주의가 도입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행사도 그렇게 하고 발생주의를 강조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회계야말로 현금기가 발생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 검증이 필요하고 이런 데서는 복식부기를 더 강조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면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순자산인데 아까 우리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만 너무 이제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복식부의 왼쪽과 오른쪽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니까 이제 자산과 부채를 결합된 이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의 지표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원가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원가가 정확한 원가가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원가에 대한 어떤 그 재무 통제,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더 회계적인 그런 재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길어져가지고. 이 네 분 마스터의 토론이 얼마나 심금을 울리고 하고 제가 벌써 혹시 플로어에서 마스터분 계시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1분만 1분 없으면은 저는 마지막에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목표 교수님이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까지 책상 좀 빼는가 미리. 예, 좋은 제가 제가 교수로 한 5년 만에 발표를 하면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공직을 하고 나니까 하는 좀 높은 사람이 됐다고 많이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아무튼 하여간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한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는데 저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적폐청산을 강조하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나빴던 일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적어도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보면 정말 내 정부가 발전시켜왔고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우리 지적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와서 꾸준히 이렇게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또 강조하면서 원고지신의 정신을 좀 우리가 발휘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재정 준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는 언제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이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이 국가 정부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약간 뭐 그런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재정 준칙은 반드시 정권별 비교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5년 단임 정부다 보니까 5년 단임 정부가 지나고 난 뒤에 5년 단임의 정부가 얼마나 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역대 정부 어떻게 썼지 쭉 해보니까 우리 양 박사님이 굉장히 전두환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잘하는데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이 결과 보고 황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황당하다고 볼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나간 정부의 이런 성적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앞으로 저는 이 표가 문재인 정부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를 저는 재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유주의 비극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집단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합니다. 그런데 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집단은 파멸합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언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학자가 경제학자가 아니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즉 각 지역의 공유지가 어떤 지역은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고 어떤 데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자기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단지 일반적인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저는 재정이라는 공유주의 비극을 그 공동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그 사회 내에서 경제와 균형, 개개의 사람들이 공유지가 파멸했을 때 개인들이 겪게 되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절감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공유주의 비극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동참하고 기꺼이 협력하고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 우리는 국가 재정이 파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도 흔적도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페이퍼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튼 하여간 저도 이 페이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학회에도 발표 준칙, 토론 준칙이 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정치는 정치는 정치고 정말 우리 학계에서 좀 전문적인 논의 같은 게 제도화되고 하는 게 우리부터 실천했으면 막 국가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창훈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옥동석 원장님 좋은 발표야 네 분의 마스터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져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